저는 이정순, 올해로 57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한켠에 마련된 전세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몇 년, 제 삶은 말 못할 부끄러움과 깊은 후회, 억울함과 무기력 사이를 떠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제 고향은 경북 영양군의 산자락 아래 시내버스가 하루 3번밖에 다니지 않던 작은 마을입니다. 봄이면 머위와 냉이를 캐고 여름엔 마당 앞 우물에 수박을 식히던 풍경이 아직도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아버지는 철마다 품팔이를 나가셨고 어머니는 마을 부녀회에서 삼배 옷감을 짜거나 산나물을 내다 팔며 저희 셋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막내였고 어려서부터 늘 눈치 빠르고 조용한 아이였죠. 서울이라는 말이 마치 별나라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저는 간호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과 국가학자금 대출로 마련했고 방학이면 병원 보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실습 때 피로에 지쳐 병원 창고 바닥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지만 환자가 회복되어 감사 인사를 건넬 때면 그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졸업 후 저는 서울 강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취업했고 이후 무려 25년 동안 일터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29의 선을 받고 30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기사였고 참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제가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머리끈을 고쳐 매주곤 했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 것에 오히려 안도하며 살았습니다. 매월 250만 원 남짓한 월급을 쪼개서 통장에 저축하고 공제회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5년의 병원 생활 끝에 2억 원 조금 넘는 퇴직금과 저축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다가오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매달 들어오는 월급도 없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혜택도 사라진다는 사실이 문득 두렵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후배 정아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즘 상가 투자 알아보셨어요? 수유역 근처가 요즘 뜬다는데 경전철이 생기면 유동인구 폭발한다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면 벌써 강남 건물주 됐지. 정아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1층 상가고요. 코너 자리라 노출 좋고 수익률도 6% 이상 나온대요. 월세 받아 이자 안 내고도 남는 구조래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자산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이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둘 순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남편과 딸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그 상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했고 코너에 위치한 점포는 외관도 신축답게 번듯했습니다. 수유역 도보 3분 거리, 경전철 더블역세권 예정이라는 문구도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마치 미래가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물건 하나면 노후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게 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마주친 동네 언니 박 여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언니, 나 상가 하나 해볼까 해. 요즘 괜찮다더라. 박 여사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상가는 조심해. 우리 사돈도 작년에 샀다가 1년째 공실이야. 특히 신축은 더 그래. 세입자 찾기 진짜 힘들다. 그 말에 잠깐 마음이 주춤했지만 저는 서울, 그것도 역세권이라면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서울 땅 한 평 갖는 게 한 번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컸습니다. 며칠 후 직접 부동산을 찾았고 공인중개사는 더할 나위 없이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여긴 2년 내 2개 노선 들어오고요.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까지 하면 유동인구 3천 이상입니다. 이런 상가는 물건 나오자마자 계약됩니다.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매매가는 8억 원, 제 손엔 2억이 있었고 나머지 6억은 은행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정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입주는 한 달 뒤로 예정돼 있었고 시공은 건설사에서 마무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복사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상가 하나 샀어. 노후 대비로 괜찮을 것 같아서. 남편은 조금 놀랐지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엄마 이제 부자 된 거야? 라며 눈을 반짝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통장 잔고가 아닌 미래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가 중개소에선 요즘 비수기라 그렇다며 둘러댔고 저는 처음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부터는 이자 고지서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60만 원이 넘는 이자. 그때 처음 변동금리의 실체를 실감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모두 들어갔고 남은 건 카드 대금과 대출이자뿐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무렵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됐고 가족의 생계는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5달이 지나서야 한 중년 여성이 꽃집을 해보겠다며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00만 원. 솔직히 처음엔 안도했지만 3달이 지나자 상황은 다시 악화됐습니다. 손님이 없다며 월세를 줄여달라고 하더니 결국 장사 접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빈 점포를 보며 저는 한동안 불 꺼진 상가 건물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 한 점 없는 그 공간이 그날따라 제 마음 같았습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이자가 밀렸다고 문자와 우편을 보냈고 저는 카드론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돌릴 돈조차 없었습니다. 병원 조무사 일을 그만둔 뒤로는 딱히 수입이 없었고 가끔 재택 아르바이트나 전단지 알바를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편의점 도시락을 사기 위해 카드 잔액을 몇 번이나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 연체 3개월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붉은 인주가 찍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두 손이 덜덜 떨렸고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이틀을 지나보냈습니다. 결국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사에게 등기 문서를 보여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담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상가는 유차를 거듭하며 점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고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하반기 낙찰가 3억 원으로 경매가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8억 원에 샀던 상가가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렸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손실을 따져보던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제 노후자금 2억 원은 물론 연체이자와 비용 등으로 날아간 돈이 총 5억 8천만 원. 한 사람의 후반 인생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년 남짓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친구 연락도 끊었고 핸드폰도 해지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일부러 다른 동네까지 돌아가 물건을 샀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고 거울 속 제 모습조차 보기 싫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냈을까? 조용히 병원 일 계속하며 살 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병원 후배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뉴스 보다가 생각나서요. 혹시 신용회복위원회 가보셨어요? 제 고모도 채무 조정 받아서 5년 상환하고 다시 일하시거든요. 처음엔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정아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 선생님, 혼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강북구에 있는 신용회복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상담실 문을 열기도 망설였지만 직원분이 제 사정을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류를 제출한 뒤 5년 상환 조건의 채무 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 남짓의 분할 상환 금액이었지만 제겐 새에 숨을 쉬게 해준 작은 출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오전엔 도시락 공장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하고 오후엔 동네 빵집에서 상자 접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가볍습니다. 밤이 되면 가계부를 쓰고 부동산 실패담을 읽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퇴직금을 몽땅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 같아 후회는 없습니다. 돌아보면 제 실패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하락이나 금리 인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지한 욕심, 그리고 정보 없이 움직인 무모함이었습니다. 상가의 위치, 유동인구, 공실률, 금리 변동 리스크. 그런 단어들이 저에겐 남의 얘기였고 저는 그저 다른 사람도 산다니까 라는 이유로 움직였던 겁니다. 대출은 돈이 아니라 빚이라는 것조차 체감하지 못한 채요. 중장년 여러분, 혹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제 얘기를 꼭 새겨 들어주세요. 퇴직금으로 뭘 해볼까, 이자 나올 수익형 하나 있을까 하는 마음 너무나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작은 공부여야 합니다. 제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해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발로 뛰며 공부하세요. 부동산은 결코 감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만약 지금 이미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라면 꼭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신용회복 제도도 있고 법률 상담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마세요. 저도 무너졌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옆집 사람보다 작아도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대단한 목표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탈하게 제 밥벌이를 하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꽃집 간판이 떨어진 그 상가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리지만 그건 이제 배움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 누군가에겐 작은 경고이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때의 저처럼 무지한 용기에 모든 것을 잃는 이가 없기를 바라면서요. 이상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